그의 거친 손이 내 등을 어루만질 때 Are you alright? 나는 눈을 감았다. No, not at all. 쾌락 때문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라도 이 순간의 나를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으로 다져진 단단한 손바닥 짧게 깎았지만 군데군데 굳은 살이 박인 손끝이 내 부드러운 살결 위를 미끄러질 때마다 소름이 돋았다. 그건 흥분이라기보다는 이질감에 가까운 감각이었다. 소주와 땀, 그리고 낯선 남자의 채취가 뒤섞여 내 코를 마비시켰다. 나는 이 모든 감각으로 다른 기억을 덮어씌우려 하고 있었다. 몇 시간 전 내 온몸을 핥히었던 그 치욕스러운 기억을 나는 더 절박하게 움직였다.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의 입술을 거의 집어삼킬 듯이 부딪혔다. 이 행위의 주도권은 내게 있었다. 하지만 내 몸은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영혼은 멀찌감치 떨어져 나가 침대 위에서 발버둥치는 한심한 여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 여자가 나라고 한때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던 사람과 성공의 정점에 서 있다고 착각하겠던 이서연이 이제는 하룻밤 상대를 찾아 자신의 상처를 핥고 있는 저 여자라고. 남자는 내 격렬함에 조금 놀란 듯했다. 그는 나처럼 서두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고 거의 주저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내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는 것으로 내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는 것으로 내 허리를 부서져라. 껴안는 대신 단단히 그러나 부드럽게 감싸 안는 것으로 응답했다. 그의 배려 깊은 손길은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나는 위로받고 싶은 게 아니었다. 나는 더럽혀지고 망가져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되기를 바랐다. 그래야 한태민의 얼굴과 그가 내뱉었던 경멸의 목소리를 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젠장! 나도 모르게 욕설이 터져 나왔다. 남자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그가 어둠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다. 그의 눈빛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을까? 경멸 동정 혹은 단순한 욕정 상관없었다. 나는 다시 그의 입술을 찾았다. 이 지독한 밤을 끝내기 위해 그리고 내 안에 남은 마지막 자존심의 조각마저 부수기 위해 모든 것은 낡은 식당의 희미한 백열등 아래에서 시작되었다. 이 동네로 이사 온 후 처음으로 찾은 곳이었다. 혼자 저녁을 해결하는 것이 익숙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밥을 목구멍으로 넘기는 일은 고역이었다. 김치가 담긴 작은 접시를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 있을 때 소름 끼치게 익숙한 목소리가 내 고막을 파고들었다. 이게 누구야 이서연 아니야. 이런 누추한 곳에서 다 보내. 고개를 들고 싶지 않았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아났다.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다. 한태민이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명품 수트를 입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를 찬 나의 전 약혼자. 그리고 그의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여자. 한때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던 오수진. 태민의 눈은 위아래로 나를 훑었다. 값싼 블라우스 몇 번이나 세탁해서 색이 바랜 청바지. 그의 입가에 노골적인 조롱의 미소가 걸렸다. 뒷골이 말이 아니네. 내가 알던 이서연 맞아 꽤나 높은 곳에 있었던 것 같은데 추락하는 건 한순간이구나. 수지는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내 눈치를 봤지만 그건 동정이 아니었다. 우월감에 젖은 값싼 연민이었다. 내 모든 것을 앗아간 여자애. 여기서 뭐 해? 아직도 그 프로젝트 실패한 거? 수습하고 다니나? 아 맞다. 넌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 빈털털이었나? 식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수치심에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네가 내 아이디어를 훔치고 내 사람들을 빼가고 내 등에 칼을 꽂았다고.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였다. 그만하시죠.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식당 안에 소음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고개를 돌리자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가 보였다. 작업복 차림에 얼굴에는 먼지가 살짝 묻어 있었다. 고된 노동으로 그을린 피부와 다부진 체격. 영락 없는 건설 현장 인부의 모습이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국밥 그릇을 내려다보며 숟가락을 들고 있었다. 태민이 어이없다라는 듯이 웃었다. 뭐야, 당신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시지.
남자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깊고 고요했다. 그 눈빛이 태민을 향하자 태민의 오만한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식사하는 다른 분들에게 방해됩니다. 그게 다였다. 위협도 욕설도 또 없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무게감은 태민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태민은 무어라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는 잠시 분한 듯 나를 쏘아보다가 결국 수진의 팔을 거칠게 끌고 식당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식당 안은 다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의 시선이 이번에는 나와 그 남자에게로 향했다. 나는 그에게 고맙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밥값은 이미 계산대에 놓여 있었다. 나는 미친 듯이 그곳을 뛰쳐나왔다.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샀다. 미친 사람처럼 길을 걸으며 벽나발을 불었다. 취해야 했다. 취해서 모든 것을 잊어야 했다. 비틀거리며 낡은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데 뒤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따라왔다. 돌아보자. 그 남자였다. 식당의 그 인부. 왜? 따라와요. 나는 혀 꼬부라진 소리로 물었다. 그는 대답 대신 나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판단도 비난도 없었다. 그저 걱정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위험해 보여서요. 그 한마디에 애써 눌러왔던 모든 것이 터져 나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나는 그에게 달려들듯 다가가 그의 옷깃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나도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 채 그를 내 집 안으로 내 지옥으로 끌어들였다. 상관없어. 나는 속삭였다. 나 좀 망가뜨려줘요. 제발. 아침 햇살이 먼지 낀 창문을 뚫고 들어와 내 얼굴을 비췄다.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눈을 떴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싸구려 침대 시트가 엉망으로 구겨져 있었고 방 안에는 어젯밤의 흔적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그의 옷가지가 바닥에 없었다. 사라졌나 그래. 그게 당연하지. 하룻밤의 실수. 서로 이름도 모르는 사이. 나는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갔다. 그리고 그를 발견했다. 그는 떠나지 않았다. 작은 부엌 의자에 그는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다. 마치 밤새도록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그는 이미 작업복을 다 챙겨 입은 상태였다. 그는 내가 나온 것을 보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과연 괜찮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처럼 낮고 차분했다. 그 차분함이 내 죄책감을 더욱 날카롭게 찔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을 리가 없었다. 어젯밤 일은 내가 뭐라고 변명이라도 하려고 입을 열었을 때 그가 먼저 말을 잘랐다. 잊어요. 그 한마디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나를 경멸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을까?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광기 어린 생각이 피어올랐다. 절벽 끝에 매달린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태민이 나를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는 나를 완전히 짓밟기 전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혼자였다. 무방비 상태였다. 내게는 방패가 필요했다. 어떤 방패라도.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결혼해요 나랑.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게 그의 얼굴에서 본 첫 번째 감정의 변화였다. 미쳤다고 생각할 거 알아요. 이건 진짜 결혼이 아니에요. 계약이에요. 서류상으로만. 당신은 내가 필요하면 남편 행세를 해주고 그 대가로 당신이 원하는 걸 말해봐요. 돈 내가 지금은 없지만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필사적이었다. 나는 내 인생을 망친 그 남자에게서 나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했다. 아무 감정도 없고 내 과거도 모르고 그저 내 옆에 존재만 해줄 사람. 어젯밤 나를 안았던 이 낯선 남자보다 더 완벽한 후보는 없었다. 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깊은 눈이 나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입에서 나올 비웃음이나 거절의 말을 기다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내 제안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러죠.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너무나도 담담한 긍정이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네, 결혼합시다.
그가 다시 한번 말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왜 어째서 이 남자는 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지? 그의 고요한 얼굴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걸까? 하지만 나는 물을 수 없었다. 지금 내게는 그의 동의가 필요했을 뿐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의 결혼은 치욕과 절망, 그리고 하룻밤의 실수 위에서 시작되었다. 구청의 담당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 앞에 서류를 내밀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혼인 신고서라는 글자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기계적으로 펜을 들어 내 이름 이서연 세 글자를 적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내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에 아무 감정 없는 서류 한 장으로 낯선 남자와 엮여버렸다. 그는 내 옆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적어 내려갔다. 강지훈. 나는 그의 이름을 그때 처음 알았다. 나이 36, 직업란에는 회사원이라고 간결하게 적었다. 건설 현장 인부도 결국 회사 소속일 테니 거짓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글씨체가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막노동하는 사람의 투박한 손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힘있고 유려한 필체였다. 서류가 처리되고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구청을 나오자 회색빛 도시의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걸었다. 남편과 아내가 된 두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어색한 침묵이었다. 그의 이사는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다. 커다란 배낭 하나와 낡은 공구 가방이 전부였다. 그는 내 작은 원룸의 한쪽 구석에 자신의 짐을 풀었다. 그의 물건이라고는 갈아입을 옷 몇 벌과 두꺼운 책 2억 권이 다였다. 방은 갑자기 비좁게 느껴졌다. 내 개인적인 공간, 나의 상처와 절망만이 가득했던 이 작은 동굴에 낯선 타인이 들어왔다. 숨이 막혔다. 그날 저녁 나는 그를 거실의 작은 식탁 앞에 앉혔다. 이제는 규칙을 정해야 했다. 이 미친 계약의 경계선을 명확히 그어야만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나는 최대한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첫째, 우린 그냥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서로의 사생활에 절대 간섭하지 않아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고요한 태도가 오히려 나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둘째, 개인적인 질문은 금지예요. 과거에 대해 묻지도 말고 미래에 대해 기대하지도 말아요. 특히 나에 대해선 아무것도 묻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가 짧게 대답했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마지막 규칙이 가장 중요했다. 그리고 셋째, 절대 어떤 신체 접촉도 없어요. 그날 밤은 실수였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어젯밤의 기억이 불쑥 떠올랐다. 그의 단단한 몸, 내 피부를 스치던 거친 손길,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 역시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간 것 같았지만 너무 순식간이라 알 수 없었다. 그는 이내 시선을 돌리며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 규칙들 존중하겠습니다. 그의 순순한 동의에 나는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허탈감을 느꼈다. 그는 정말로 이 계약에 아무런 감정도 없는 것일까? 그렇게 우리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현장으로 나갔고 해가 질 무렵이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돌아왔다. 그의 생활은 단순하고 규칙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서 계속해서 위화감을 느꼈다. 그는 지독할 정도로 깔끔했다.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작업복의 먼지를 털어내고 욕실에서 오랫동안 몸을 씻는 것이었다. 그의 구역인 방 한쪽 구석은 언제나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매일 아침 그가 개어놓은 이불은 자로 잰 듯 반듯했다. 며칠 동안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자 그는 말없이 부엌에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끓인 된장찌개 냄새에 이끌려 거실로 나갔다.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찌개는 투박해 보였지만 맛은 놀라울 정도로 깊고 정갈했다. 인스턴트 음식과 배달 음식에 길들여진 내 혀가 오래 잊고 있던 집밥의 맛이었다. 맛있네요.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밥그릇에만 시선을 고정했다. 가장 이상했던 것은 그의 책들이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갔을 때 그는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책을 읽고 있었다. 표지에는 현대 도시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고찰이라는 어려운 제목이 적혀 있었다. 내가 다가서는 기척에 그는 소리 없이 책을 덮었다. 마치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나는 애써 이런 의문들을 무시했다. 그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었다. 그는 나의 방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내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또 그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아찔하게 높은 빌딩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아래를 내려다보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한태민과 오수진이 서 있었다. 추락하는 건 한순간이야. 태민이 웃으며 말했다. 그 순간 그가 내 등을 밀었다. 나는 끝없이 추락했다. 바람이 내 귓가를 스치는 소리,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뒤섞여 나를 집어삼켰다. 안 돼.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방 안은 적막했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옆방에 그가 있었다. 그 순간 내 방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소리 없이 살짝 열렸다. 어둠 속에서 그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들어오지 않고 문틈으로 나를 잠시 바라보는 듯했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가 들어와서 나를 안아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제발 그냥 내버려 두기를 바라는 마음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규칙을 떠올렸다. 어떤 신체 접촉도 없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문이 다시 조용히 닫혔다. 나는 안도감과 함께 밀려드는 지독한 외로움에 몸을 떨었다. 그래, 이게 우리가 정한 규칙이지. 이게 당연한 거야. 다시 잠들기 위해 눈을 감으려 할 때 방문이 다시 한번 조용히 열렸다. 이번에도 그는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만 안으로 들어와 내 머리맡에 작은 협탁 위에 무언가를 내려놓았다. 달칵 하는 작은 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는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손끝에 따뜻하고 매끄러운 유리잔의 감촉이 느껴졌다. 잔에서는 희미하게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따뜻한 물이었다. 나는 그 유리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온기가 내 차가운 손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 나를 만지지도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다. 그것은 배려였다. 거리를 지키는 상처를 건드리지 않는 조심스러운 배려. 나는 그 온기를 느끼며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세운 철옹성 같던 벽에 아주 작고 희미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두려웠다. 그날 밤 따뜻한 물 한 잔이 만들어낸 미세한 균열은 내 일상의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나는 더 이상 그를 투명인간처럼 대하지 않았다. 아침에 마주치면 어색하게나마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를 건넸고 저녁에는 가끔 그의 목까지 저녁을 차렸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식탁 양끝에 앉아 말없이 밥만 먹었지만 그 침묵의 질감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것이 날카로운 유리 파편 같았다면 이제는 안개처럼 부드러워진 느낌이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여전히 궁금해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의 정체를 파헤치는 순간 이 위태로운 평화가 깨져버릴 것만 같았다. 그는 그저 나의 계약 남편이자 방패일 뿐이었다. 나는 그 방패 뒤에 숨어 한태민이라는 악몽이 내 삶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악몽은 언제나 내가 가장 안심하는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다. 그날은 오랜만에 장을 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낡은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려는데 눈에 익지 않은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길을 막고 서 있었다. 이런 허름한 동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였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하는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차가운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한태민이었다. 그는 보란듯이 비싼 시계를 찬 손목을 들어 올리며 내게 다가왔다. 찾았다, 이서연. 이런 쥐구멍 같은 곳에 숨어 있을 줄이야.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나는 손에 든 장바구니를 움켜쥐었다. 봉지 안의 두부가 으깨지는 감촉이 느껴졌다. 여긴 어떻게? 내가 어디 있든 찾아내는 건 일도 아니지. 그는 내 초라한 행색과 낡은 아파트를 번갈아 훑어보며 비웃었다. 꼴을 보니 아주 잘 지내는 것 같지는 않네. 그런데 소문은 들었어. 결혼했다며 그것도 공사장 인부랑. 그의 눈에 담긴 경멸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대체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런 남자랑 결혼을 할 생각을 했을까? 내 자존심은 다 어디다 팔아먹었어. 아니면 그 남자 몸이라도 좋던. 성적인 모욕이 담긴 말에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식당에서처럼 나는 다시 얼어붙은 인형이 되어버렸다. 그의 앞에서 나는 언제나 무력했다. 바로 그때였다. 저쪽 골목 끝에서 익숙한 인형이 나타났다. 먼지 묻은 작업복 어깨에 둘러맨 낡은 가방 강지훈이었다. 그는 우리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태미는 그를 보고는 더욱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오, 저기 오시네. 내 고귀한 남편 되시는 분. 마침 잘 됐군. 네가 고른 남자가 어떤 수준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 지훈이 천천히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고된 노동의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표정은 언제나처럼 평온했다. 태미는 일부러 과시하듯 그의 앞을 막아섰다. 당신이 이 여자 남편인가? 태민이 거들먹거리며 물었다. 지우는 대답 대신 나를 한번 그리고 태민을 한번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내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 떨고 있는 나를, 공포에 질린 나를 그는 정확히 보고 있었다. 태민은 그의 침묵을 무시라고 판단했는지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얼마나 받았어? 이 여자가 얼마를 주디? 아니면 내 쓰던 물건이라도 좋다고 낼름 주워 먹은 건가? 그 순간 지훈이 움직였다. 그는 태민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옆으로 한 걸음 옮겨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넓은 등이 내 시야를 가득 채웠다. 한태민의 비열한 얼굴이, 이 더러운 세상이 그의 등 뒤로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그의 땀과 흙먼지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나를 안심시켰다. 지우는 태민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그 목소리는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바위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제 아내입니다. 그는 제 아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리고 다시는 제 아내를 찾아와 괴롭히지 마십시오. 태민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분노에 찬 고함이나 비굴한 변명을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훈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 어떤 감정도 씻지 않은 사실을 통보하는 듯한 그 단호함 앞에서 태민의 모든 조롱은 힘을 잃고 초라해졌다. 야, 이 자식이. 태민은 무어라 욕설을 내뱉으려 했지만 지훈의 흔들림 없는 눈빛 앞에서 결국 입을 다물었다. 그는 분한 듯이 땅에 침을 뱉고는 거칠게 차에 올라타 굉음을 내며 사라졌다. 차가 사라진 후에도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그의 등 뒤에 서 있었다. 나를 모든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었던 그 넓은 등, 종이 한 장에 불과했던 나의 방패가 처음으로 온기를 가진 살아있는 존재로 느껴졌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괜찮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조차 없었다. 대신 눈물이 터져 나왔다. 수치심이나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내가 무너져 내리기 직전에 누군가 나를 붙잡아 주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내가 먼저 침묵을 깼다. 오늘 일은 힘들었어요. 그는 숟가락을 든 채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조금 놀란 것 같기도 했다. 그는 곧 시선을 내리며 짧게 대답했다. 늘 그렇죠. 건물이 올라가는 걸 보는 건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나의 질문에 대답해 주었다는 사실, 우리가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나는 내 앞에 앉아있는 남자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낯설고 비밀투성이었다. 하지만 오늘 나는 그의 다른 모습을 보았다. 그는 나의 차가운 방패막이가 아니었다. 그는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었다. 그를 향한 감정의 변화는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계약 상대가 아니었다. 공영에 처했을 때 내 앞을 막아서는 사람이었고, 악몽에 시달리는 밤에 말없이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는 사람이었다. 그의 존재는 춥고 텅 비었던 내 세상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기 시작했다. 나는 그 온기에 기대고 싶어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곤 했다. 희망은 사치였다. 한 번 배신당한 마음은 두 번 다시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나는 이 불안정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과거를 완벽하게 봉인하려 했다. 옛 물건들을 정리하던 늦은 저녁 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다. 옷장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던 상자. 그 안에는 한때 나의 모든 것이었던 과거의 유물들이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내 손끝에 가죽으로 된 낡은 플래너 하나가 잡혔다. 내가 야심차게 기획했던 프로젝트의 모든 아이디어가 담겨 있는 플래너였다. 빼곡하게 적힌 메모 설계도, 그리고 함께 웃고 있는 사진 한 장, 나와 오수진이었다. 프로젝트 런칭 파티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이 사진을 찍어준 사람은 한태민이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가로챘고 그녀는 내 남자를 가로챘다. 완벽한 합작이었다. 사진 속 행복한 내 모습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우정도 사랑도. 나는 바보였다. 모든 것을 다 바쳤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빈손과 너덜너덜해진 마음뿐이었다.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목에 보이지 않는 손이 조여오는 것처럼 답답했다.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뛰는 것처럼 쿵쿵 울렸다. 플래너를 손에서 놓쳤다.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비틀거리다 결국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추락하는 건 한순간이야. 태민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시야가 흐려지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과호흡. 예전에 겪었던 공황 발작이었다. 나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필사적으로 숨을 쉬려 애썼다. 하지만 들이마신 숨은 가슴에 닿기도 전에 흩어져 버렸다. 나는 이대로 질식해 죽을 것만 같았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돌아온 것이다. 나는 이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몸을 더욱 웅크렸다. 제발 그냥 지나가줘. 나를 보지 말아줘.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내 앞에서 멈췄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질문도 위로도 없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나를 지켜보는 그의 기척이 느껴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나의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을 때 그가 조용히 움직였다. 그는 내 앞에 쭈그려 앉았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집어들었다. 나는 그가 사진을 보고 나면 나를 한심하게 여길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사진을 잠시 내려다볼 뿐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다. 그는 사진을 조용히 뒤집어 놓고는 나와 눈을 맞췄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손을 크고 투박한 손을 천천히 내밀어 내 등 위에 올려놓았다. 손바닥이 등에 닿는 순간 나는 움찔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더 움직이지 않고 그저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는 아주 느리고 규칙적인 속도로 내 등을 쓸어내리기 시작했다. 위에서 아래로, 다시 아래에서 위로. 숨을 내쉬어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를 따라서. 그는 자신의 숨소리를 들려주려는 듯 깊고 느리게 숨을 내쉬었다. 나는 홀린 듯이 그의 손길과 그의 숨소리에 집중했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져 오는 꾸준하고 따뜻한 온기. 그의 숨소리가 만들어내는 평온한 리듬. 조금씩 조금씩 미친 듯이 날뛰던 내 심장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목을 조이던 손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나를 담고 있었다. 거기에는 동정이 아닌 깊은 이해가 있었다. 그는 나를 바닥에서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의 품에 안았다. 규칙도 경계선도 없었다.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자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그는 내가 모든 눈물을 쏟아낼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한참 후 내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나는 지쳐서 그의 품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고막을 통해 잔잔하게 울렸다. 그 어떤 소리보다도 평온한 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이 너무나도 가까이 있었다. 그의 눈빛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이 나를 향해 있었다. 나는 그 눈빛 속에서 나를 향한 연민과 그리고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욕망을 보았다. 그것은 빼앗으려는 욕망이 아니었다. 소중한 것을 어루만지고 싶은 그런 종류의 욕망이었다. 나도 모르게 나는 손을 들어 그의 뺨을 감쌌다. 까끌까끌한 수염의 감촉이 느껴졌다. 그리고 내가 먼저 그에게 입을 맞췄다 왔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어야 했던 그 밤과는 전혀 다른 입맞춤이었다. 절망적이지도 자학적이지도 않았다. 그것은 구원이자 감사였고 위로에 대한 응답이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나를 안아들고 침실로 향했다. 나를 침대 위에 내려놓은 그는 내 옷의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너무나도 느리고 신중해서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는 것 같았다. 그는 내 눈을 계속 바라보았다. 괜찮으냐고, 허락하느냐고 눈빛으로 묻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태민의 손길은 언제나 소유하려 했고 정복하려 했다. 그는 내 몸을 자신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만 여겼다. 하지만 강지훈의 손길은 달랐다. 그의 손은 내 몸의 상처를 찾아내고 그 위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내 어깨에 작은 흉터 배신의 충격으로 생겨난 마음의 멍 자국까지 그의 입맞춤은 그 모든 아픈 기억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것 같았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내 몸이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그가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아픔 대신 충만함을 느꼈다. 두려움 대신 완전한 안전함을 느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내게 맞춰져 있었다. 내 작은 신음 하나 가빠지는 숨소리 하나에 귀 기울이며 그는 나를 쾌락의 정상으로 이끌었다. 그 순간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을 되찾았다. 사랑받는 느낌, 소중하게 여겨지는 느낌. 내 몸이 더 이상 상처의 기억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절정의 순간 내 눈에서 다시 한번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과 치유의 눈물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나는 그의 가슴에 귀를 대고 규칙적인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어둠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부끄러움이나 후회 대신 평온함을 느꼈다. 그의 투박한 손이 내 손을 찾아 부드럽게 깍지를 꼈다. 노동으로 굳어진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요새처럼 느껴졌다. 오늘 밤 그는 육체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 안아주었다. 그 밤 이후 세상이 달라졌다. 잿빛이었던 나의 세상에 아주 연한 색채가 돌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절망감이 목을 조이지 않았고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따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 남자 강지훈 때문이었다. 우리의 관계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편안한 공백이 되었다. 그가 일터에서 돌아오면 나는 따뜻한 저녁을 차렸고 그는 내가 읽다 만 책을 말없이 책갈피를 꽂아 정리해 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사람들처럼 행동했다. 나는 아주 오랜만에 웃었다. 그가 무심코 툭 던진 농담에 밥을 먹다 말고 웃음이 터졌다. 그는 조금 놀란 듯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 미소를 본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그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이 위험한 감정을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그의 다정함과 묵묵한 배려는 내 마지막 방어선마저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희망, 감히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단어가 내 마음속에서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 희망이 나를 더 예민하게 만들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상대의 모든 것을 궁금해하듯
나도 그에 대한 작은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은 내가 상상했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첫 번째 조각은 텔레비전 뉴스에서 발견했다. 아무 생각 없이 거실을 청소하다가 흘깃 본 화면.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에 대한 브리핑 장면이었다. 카메라는 연단에서 발표하는 한 남자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다부진 어깨와 등 단호하게 허공을 가르는 손짓이 섬뜩할 정도로 익숙했다. 자막에는 강 장관 재개발 정책 전면 재검토 지시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리모컨을 들어 볼륨을 높였다.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 토지 이용 효율화, 교통망 확충 같은 어려운 단어들을 막힘없이 설명하는 그 목소리는 매일 밤 내 곁에서 잠드는 그의 목소리와 닮아 있었다. 나는 말도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다. 대한민국의 그와 비슷한 체격과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는가. 나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냈다. 두 번째 조각은 그의 작업복 재킷에서 나왔다.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해 보였던 그는 재킷을 의자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먼저 욕실로 들어갔다. 내가 재킷을 옷걸이에 걸어주려는데 안주머니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만져졌다. 순간 망설였다. 그의 사생활을 존중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한 번 피어오른 의심은 멈출 줄을 몰랐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손에 잡힌 것은 값싼 볼펜이 아니었다. 매끄럽고 차가운 감촉의 만년필이었다. 짙은 남색 몸체에 은색 클립이 달린 누가 봐도 고급품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클립 부분을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필기체로 2개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KJH 강지훈. 한태민 같은 사람들이나 쓸 법한 물건이었다. 매일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건설 노동자가 이런 만년필을 쓸 이유가 없었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서둘러 만년필을 주머니에 다시 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했다. 결정적인 조각은 며칠 뒤 그의 전화 통화에서 맞춰졌다. 그는 내가 방 안에 있는 줄 알았는지 거실에서 전화를 받았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다.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간결하고 권위적인 톤이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김비서관, 내가 재검토하라고 한 보고서는 어떻게 됐지?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면 반려해. 국토교통부 이름으로 나가는 서류인데 허술해서는 안 돼. 그래, 내일 아침 회의 전에 직접 보고하도록. 국토교통부, 비서관, 보고서.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건설 현장 인부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아니었다. 그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문득 인기척을 느꼈는지 황급히 말을 끊고 베란다로 나갔다. 마치 내게 무언가를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그 순간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TV 뉴스 속 강 장관, 고급 만년필, 그리고 방금 들은 전화 통화. 강지훈. 그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다.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었다. 나를 치유해 주었던 그 밤이 떠올랐다. 내 상처를 어루만지던 그의 다정한 손길, 나를 안전하게 감싸주던 그의 품.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나? 계산된 영이었나? 그의 친절은 진짜였을까? 아니면 나를 동정해서 베푼 값싼 시혜였을까? 한태민에게 배신당했을 때보다 더 큰 공포가 밀려왔다. 그때는 세상을 잃었지만 이번에는 나 자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내가 겨우 되찾기 시작한 사람을 믿는 마음, 사랑받을 수 있다는 희망.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 위에 세워진 신기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이 불확실함 속에서 살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 진실이 내 세상을 다시 한번 무너뜨리게 될지라도. 나는 결심했다. 내일 아침 나는 그의 일터로 그를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것이다. 내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남자 강지훈.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그날 아침 나는 생애 최고의 연기를 했다. 나는 평소처럼 그의 아침 식사를 차렸고 그가 좋아하는 약간 짜게 끓인 된장찌개를 내놓았다.
그가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숟가락을 들었을 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내 속은 차갑게 타들어 가고 있었다.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의 필터에 걸러졌다. 밥을 먹는 단정한 손놀림 신문을 읽는 진지한 눈빛. 저 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 다녀올게요.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그가 현관을 나섰다. 나는 창문으로 그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다. 나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그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가 올라탄 버스는 내가 예상했던 공사장 방향으로 가는 노선이 아니었다. 버스는 도심을 향해 서울의 심장부로 달려갔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내 불안감은 버스가 도심의 고층 빌딩 숲으로 들어설수록 점점 커져만 갔다. 마침내 그가 버스에서 내린 곳은 먼지 달리는 공사장이 아니었다. 거대하고 위압적인 건물이 즐비한 세종로 한복판이었다. 그리고 그는 망설임 없이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웅장한 건물, 대한민국 정부 서울청사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나는 길 건너편에 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꽂혔다. 무슨 일이지? 왜 저곳에 들어가는 거지? 어쩌면 건물 내부 수리공사 인부일지도 몰라. 어쩌면 청소 용역일지도. 나는 필사적으로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내려 애썼다. 하지만 내 머리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의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이성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나는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내 희망은 조금씩 바스러져 갔다.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잘 차려입은 공무원이나 비즈니스맨들이었다. 작업복 차림의 그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을 무렵 건물의 정문이 소란스러워졌다.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멈춰섰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강지훈이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알던 강지훈이 아니었다. 흙먼지 묻은 작업복 대신 그의 몸에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짙은 회색 정장이 입혀져 있었다. 헝클어져 있던 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아침에 내가 보았던 피곤한 노동자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깊은 눈빛과 단호한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권위와 자신감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는 그곳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권력의 중심에 선 남자였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다. 내가 사랑에 빠졌던 남자는 저 사람이 아니었다. 나의 남자는 소박하고 과묵하고 투박한 손을 가진 사람이었다. 저 낯선 남자는 누구란 말인가? 그때 내 마지막 남은 부적마저 산산조각 내는 결정타가 날아왔다. 건너편 빌딩 외벽에 설치된 거대한 전광판이 광고를 멈추고 긴급 뉴스 속보 화면으로 바뀌었다. 생방송 기자회견 장면이었다. 그리고 화면을 가득 채운 얼굴은 바로 그였다. 강지훈. 고화질 화면 속 그의 얼굴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 아래 선명하고 잔인한 자막이 떠올랐다. 국토교통부 장관 강지훈 제3기 신도시 계획 관련 긴급 현안 브리핑. 국토교통부 장관 강지훈.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고 내 눈에는 오직 전광판 속 그의 얼굴과 그 아래 적힌 글자만 보였다.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그의 유려한 필체, 그의 깊이 있던 식견, 그의 권위적인 전화통화, 강 장관이라 불리던 뉴스 속 뒷모습까지. 나는 바보였다. 완벽한 바보였다. 치밀어 오르는 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지독한 뼛속까지 시린 굴욕감이었다. 한태민에게 당한 배신은 차라리 단순했다. 그는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이것은 기만이었다. 대한민국 장관이라는 남자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남자가 가난한 노동자를 연기하며 내 삶에 들어왔다. 대체 왜 나의 망가진 삶이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되었나? 바닥까지 추락한 여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찰하는 것이 그의 고상한 취미라도 되었나? 나를 치유해 주었던 그 밤. 내 상처를 어루만지며 함께 울어주었던 그의 다정함. 그 모든 것이 가증스러운 영이었다고 생각하니 구역질이 났다.
그는 내 절망을, 내 상처를, 내 마지막 남은 믿음을 가지고 놀았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분노가 솟아올랐다. 나는 전광판을 등지고 돌아섰다. 발걸음은 이상할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나는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기만당한 여자였다. 그리고 나는 2번 다시 바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집으로 향했다. 그를 기다리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내 삶에서 그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기 위해. 집으로 돌아온 나는 유령처럼 움직였다. 슬픔이나 분노를 느낄 겨를도 없었다. 내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워야 한다. 이 작은 공간에서 내 인생에서 그의 모든 흔적을 없애버려야 했다. 나는 그의 구역으로 갔다. 그의 배낭을 열어 옷가지들을 꺼냈다. 정갈하게 개어져 있던 옷들을 나는 아무렇게나 구겨 넣었다. 그의 낡은 책 2권. 이제 보니 도시 건축에 관한 책 제목이 역겨운 농담처럼 느껴졌다. 책상 위에 놓인 칫솔 수건. 그가 끓여주었던 찌개 맛이 아직도 혀끝에 맴도는 것 같아 구역질이 났다. 나는 그의 모든 물건을 배낭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그 배낭과 그의 흙먼지 묻은 작업화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복도 바닥에 그것들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마치 쓰레기를 내다 버리듯이. 문을 닫고 집 안을 둘러보았다. 그의 존재가 사라진 공간은 갑자기 휑하고 넓게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거짓으로 가득 찼던 공기가 빠져나간 기분이었다.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 한가운데 의자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그가 돌아와 자신의 연극이 끝났음을 확인하기를. 얼마나 지났을까. 복도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내 심장은 잠시 멈추는 듯했다. 발소리는 우리 집 문 앞에서 멈췄다. 잠시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문 밖에 내놓은 자신의 짐을 발견했을 것이다. 잠시 후 열쇠가 자물쇠에 꽂히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가 들어섰다. 여전히 그 더러운 작업복 차림이었다. 하루 종일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했을 남자는 피곤한 노동자의 가면을 쓴 채 자신의 무대였던 곳으로 돌아왔다. 그는 어둠 속에 앉아있는 나와 문 밖에 놓인 자신의 짐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과 혼란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 씨, 이게 무슨... 그가 말을 끝맺기 전에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내가 듣기에도 낯설 정도로 차갑고 평온했다. 늦으셨네요, 장관님. 장관님이라는 단어가 어둠 속을 날카롭게 갈랐다. 그의 몸이 그 자리에 굳어지는 것이 보였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시는 것 같았다. 그는 내가 모든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그의 연극이 끝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연 씨, 그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가 다급하게 변명을 시작하려 했다. 나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설명. 무슨 설명을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어쩌다 이런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셔 저 같은 서민의 삶을 체험하게 되셨는지 그 고귀한 이유라도 설명하시게요. 내 목소리에는 눈물기 대신 얼음 같은 냉소만이 가득했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말 잠시 이 위선적인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났고 나를 만났고 내가 그의 말을 비웃으며 대받아쳤다. 나를 만나서 어쩌셨는데요? 바닥까지 추락한 여자의 삶이 꽤나 흥미로운 구경거리였나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좋은 연구 자료였겠죠. 사랑도 성공도 자존심도 다 잃어버린 여자가 어떻게 망가져 가는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절박하게 외쳤다. 나는 그냥 강지훈으로 아무것도 아닌 한 남자로 당신에게 다가서고 싶었습니다. 내 직위가 당신에게 부담이 될까봐, 당신이 나를 다르게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의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두려웠다고 지금 누가 할 소리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다. 두려워. 당신이 뭘 알아? 진짜 두려움이 뭔지 알기나 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내뱉었다. 나는 당신을 믿었어요.
내 인생을 망친 남자들과 당신은 다르다고 믿기 시작했어. 내 상처를 보여줬고 내 마음을 열었어. 그런데 당신은 뭐야? 당신의 그 다정함, 그 위로, 그 손길 전부 다 뭐였지? 전부 거짓이었어. 나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결국 당신도 한태민과 똑같아. 원하는 걸 얻기 위해 거짓말을 이용하는 남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한태민과 같다는 말은 그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된 듯했다. 그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무어라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보고 싶지 않았다.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내야 했다. 우리 계약은 여기서 끝이에요. 나는 최종 판결을 내리듯 선언했다. 내일 당장 이혼 서류 준비해요.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장관님. 나는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다. 나가. 내 세상에서, 내 인생에서 당장 꺼져. 그는 한참 동안이나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담긴 깊은 고통과 후회를 나는 애써 외면했다. 마침내 그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나를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 단단했던 분노의 벽이 무너져 내리고 그 뒤에 숨어있던 거대한 슬픔과 고통이 해일처럼 나를 덮쳤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텅 빈 집 안에서 목 놓아 울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가 떠난 집은 거대한 관처럼 느껴졌다. 모든 소리가 사라진 세상. 나는 그 텅 빈 공간을 며칠 동안 유령처럼 떠돌았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았고 음식을 넘겨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다. 그를 향한 분노는 재가 되어 흩어졌고 그 자리에는 지독한 허무함만이 남았다. 나는 또다시 속았다. 이번에는 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내 모든 것을 내보인 채 기만당했다.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는 혹독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나 한태민이야. 내 인부 남편에 대해 할 얘기가 있어. 잠시 만나. 한태민. 그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다. 당장 번호를 차단하고 싶었지만 인부 남편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는 구절이 내 발목을 잡았다.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무언가가 더 있는 걸까?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깊은 지하실이 있는 걸까? 나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그가 보낸 장소로 향했다. 우리는 시내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다. 한태민은 여전히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그는 마치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내 앞에 비싼 커피를 주문했다. 꼴이 말이 아니구나. 그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 그 자식한테 뒤통수 맞았다는 얘기 들었어. 유감이야. 다시 한번 이런 일을 겪게 돼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유감이라는 단어가 위선적으로 들렸다. 본론만 해. 나한테 뭘 원하는데 내가 차갑게 물었다. 그는 흥미롭다는 듯이 웃으며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였다. 원하는 건 없어. 그냥 동병상련이라고 할까? 나도 그 자식 때문에 골치가 아프거든.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야. 네가 만난 남자가 어떤 인간인지. 그는 마치 엄청난 비밀이라도 알려주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췄다. 네, 남편 강지훈. 그냥 장관이 아니야. 다음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무서운 인간이라고. 그런 남자가 왜 너한테 접근했을 것 같아 심심풀이지. 권력자들이 가끔 벌이는 지루한 유희 같은 거. 바닥 인생을 사는 여자를 구원해주는 놀이. 그러다 실증나면 가차없이 버리는. 한태민은 말을 이어갔다. 그는 강지훈을 자신과 같은 부류의 인간으로 묘사했다. 야망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여자를 트로피처럼 여기는 그런 남자라고. 결국 우리 같은 남자들은 다 똑같아, 서연아. 원하는 걸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그 자식도 나도 너를 속였어. 그러니 그만 미련 버리고 정신 차려. 나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그가 뱉어내는 단어들이 내 머릿속에서 기묘한 화학작용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는 강지훈과 자신을 동일시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오히려 두 사람 사이의 거대한 차이점만을 선명하게 부각시켰다. 내 머릿속에 두 개의 영상이 겹쳐졌다. 한 장면은 식당에서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던 한태민의 모습이었다.
그의 입에서는 나를 향한 경멸과 조롱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나의 추락을 즐기고 있었다. 다른 한 장면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나를 위해 나서주던 강지훈의 모습이었다. 그는 단 한마디로 나를 지켜주었다. 그리고 그날 밤 한태민의 모욕으로 더러워진 내 마음을 지워주려던 듯 서툴게 나를 안아주었다. 한태민의 거짓말은 내 아이디어를 훔치고 내 명예를 짓밟고 나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이기심과 악의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의 거짓말은 그의 거짓말은 분명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어땠나? 그는 한태민으로부터 나를 보호했다. 공황 발작으로 무너져 내린 나를 밤새도록 지탱해 주었다. 상처받은 내 몸을 소중하게 어루만져 주었다. 그의 행동에는 언제나 나를 향한 배려와 존중이 있었다. 한태민은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강지훈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세상 남자들은 다 똑같은 쓰레기야 그러니 나만 너무 미워하지 마. 그의 비열한 속내가 빤히 보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강지훈의 거짓말은 용서할 수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의 사람 자체를 한태민과 같은 수준으로 놓을 수는 없었다. 한 사람은 나를 짓밟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아직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나를 해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태민이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맑아진 정신으로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넌 그 사람과 달라.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넌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이용하고 짓밟았지만 그 사람은 아니었어. 적어도 그 사람은 나를 지켜주려고 했어. 내 방식대로 남을 판단하지 마. 나는 커피값도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뒤돌아섰다. 등 뒤에서 무어라 소리치는 한태민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 나는 호텔을 걸어 나왔다. 강지훈을 용서한 것은 아니었다. 상처가 아문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지독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흐려졌던 시야가 조금은 선명해진 기분이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거짓말이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아내야 할 것은 그가 나를 속였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는 대체 왜 그런 거짓말까지 해야만 했을까 하는 것이었다. 한태민과의 만남 이후 내 세상은 또다시 혼돈에 빠졌다. 하지만 이번의 혼돈은 절망의 소용돌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안개 속에서 길을 찾는 듯한 고통스럽지만 희미한 빛이 느껴지는 혼란이었다. 강지훈을 향한 분노는 가라앉았지만 그렇다고 상처가 아문 것은 아니었다. 나는 그를 용서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영원히 끝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 고민이 길어지는 것을 기다려주지 않겠다는 듯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다. 한태민의 복수는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은 강지훈 장관과 이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단독. 강지훈 장관 과거 논란의 여성 사업가와 비밀 결혼. 심층 취재. 정계 스캔들 터지나 강 장관의 아내는 과거 프로젝트 비리로 몰락한 이서연 대표. 가십. 노동자로 위장한 장관 파산한 여성에게 접근한 이유는 기사들은 악의적인 추측으로 가득했다. 내가 그의 약점을 잡아 협박이라도 한 것처럼 혹은 그가 정치적 반대파의 함정에 빠진 것처럼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꾸며냈다. 과거 프로젝트 실패 당시 찍혔던 내 인생 최악의 순간이 담긴 사진들이 모자이크도 없이 기사에 실렸다. 나는 순식간에 나라를 뒤흔든 스캔들의 주인공 정체불명의 요부가 되어 있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한태민은 나를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강지훈까지 함께 끌고 들어갔다. 내가 숨어 지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다. 세상의 잔인한 시선 한 번 찍힌 낙인. 그 모든 것이 괴물처럼 다시 나를 삼키려 하고 있었다. 그때 TV 화면에 긴급 속보 자막이 떴다. 강지훈 국토교통부 장관, 잠시 후 3시 사생활 관련 긴급 기자회견 예정.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이 추악한 스캔들에서 내 이름을 빼주기 위해 그는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을 장관이라는 자리, 그의 인생을 걸고 이뤄낸 모든 것을 버리려고 하고 있었다. 그의 거짓말의 이유가 무엇이었든 그가 나를 기만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가 내게 보여주었던 모든 행동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한태민 앞에서 나를 막아서던 넓은 등, 공황 발작에 시달리던 나를 밤새도록 지켜주던 따뜻한 손길, 내 상처를 보듬어주던 깊은 눈빛, 그 모든 것이 진심이었다. 그는 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려 하고 있었다. 나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두려움의 껍질, 자기 연민의 벽.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 뒤에 숨어있는 피해자로만 남을 수 없었다. 그가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게 둘 수는 없었다. 이것은 그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우리의 싸움이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겁에 질린 여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 잊고 있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가장 단정한 옷을 찾아 입고 립스틱을 꺼내 발랐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나의 갑옷이었다. 기자회견장. 내가 도착했을 때 회견장은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질문으로 아수라장이었다. TV 화면 속에서 강지훈이 굳은 표정으로 연단에 서 있었다. 그는 모든 소음을 뒤로 한 채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최근 저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불찰이며 그가 사태를 암시하는 말을 꺼내려는 순간이었다. 회견장의 뒷문이 열리고 내가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멈췄다. 수백 개의 렌즈가 일제히 내게로 향했다. 나는 그 빛의 파도를 정면으로 맞으며 망설임 없이 연단을 향해 걸어갔다. 내 눈에는 오직 한 사람 놀라움과 충격으로 굳어버린 그의 얼굴만 보였다. 나는 그의 옆에 섰다. 그리고 그의 팔을 잡은 내 손에 힘을 주었다. 당신 혼자가 아니야 라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마이크를 내 쪽으로 끌어당겼다. 내 목소리는 처음에는 약간 떨렸지만 곧 안정을 되찾았다. 제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밝혔고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강지훈 장관님과 제가 부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작이 평범하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나는 숨을 골랐다. 회견장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던 여자였습니다. 세상과 사람에 대한 믿음까지 전부요. 저는 그를 장관이 아닌 그저 한 남자로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제게 세상에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친절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네, 그의 거짓말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로 인해 제가 받은 상처보다 그의 진심으로 인해 제가 받은 치유가 더 컸습니다. 나는 다시 기자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는 부도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의 이유로 복잡한 선택을 했던 좋은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스캔들이 있다면 그것은 한 사람의 아픔을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저열한 시도뿐입니다. 우리의 결혼은 거짓으로 시작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진실 위에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나는 말을 마쳤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그 순간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아주 세게. 온 세상 앞에서 그의 단단하고 따뜻한 손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한번 폭죽처럼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은 더 이상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세상에 맞서기로 선택한 두 사람을 비추는 조명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세상의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다. 우리의 진심은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다. 비난과 의혹으로 들끓던 여론은 동정과 응원으로 돌아섰다. 한태민의 저열한 복수극은 역풍을 맞아 그를 삼켜버렸고 강지훈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한 여자를 지키려 했던 남자로 대중의 마음을 얻었다. 위기는 그렇게 지나갔다. 우리는 가장 먼저 그 작은 원룸을 떠났다. 우리의 상처와 오해 그리고 치유가 시작되었던 그곳. 우리는
그곳에 모든 기억을 남겨두고 새로운 집으로 향했다. 크고 화려한 집은 아니었다.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정원이 딸린 평범한 집이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더 이상 계약도 규칙도 없었다. 그는 아침 일찍 장관으로 출근했지만 저녁이면 나의 남편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의 넥타이를 풀어주고 그는 내가 새로 시작한 작은 온라인 화초 가게의 택배 상자를 나르는 것을 도왔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만들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고 정원의 꽃에 물을 주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내게는 기적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어느 날 저녁 정원의 의자에 앉아 노을을 보고 있을 때 내가 먼저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오래 속였어요? 내가 당신 정체를 알게 될까봐 두렵지 않았어요. 그 질문은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아니었다. 순수한 궁금증이었다.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두려웠죠. 매일매일.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장관 강지훈을 알게 되는 것보다 인부 강지훈을 밀어내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당신은 권력과 야망에 의해 망가졌어요. 내가 만약 처음부터 장관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나타났다면 당신은 절대 마음을 열지 않았을 겁니다. 나를 또 다른 한태민으로 보았을 테니까. 그의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가 옳았다. 나는 그냥 한 남자로서 당신 옆에 있고 싶었소. 당신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소. 방법이 서툴렀던 건 인정합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아니요. 고마워요. 당신이 인부 강지훈이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우리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 내 과거의 실패도 그의 서툴렀던 거짓말도. 하지만 이제 그 상처들은 더 이상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멀리 그리고 어렵게 서로에게로 왔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이 되었다. 그날 밤 우리는 침실의 창문을 활짝 열었다. 시원한 밤 공기가 정원의 라일락 향기를 싣고 들어왔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누웠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다정했다. 그의 입맞춤은 부드러운 약속처럼 다가왔다.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던 첫날 밤도 상처를 치유하던 두 번째 밤도 아니었다. 오늘 밤 우리의 몸짓에는 오직 사랑과 기쁨만이 가득했다. 그의 손길은 내 과거의 모든 아픔을 지우고 우리의 미래를 그려나갔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완전한 행복을 느꼈다. 이전에는 그의 손길이 나의 과거를 치유했다면 오늘 밤 그의 손길은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었다. 한참 후 그는 내 곁에서 곤히 잠이 들었다. 나는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나를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리고 내게 다시 사랑을 믿게 해준 남자. 나를 기만했지만 결국에는 나를 구원한 사람. 나는 그의 뺨을 부드럽게 쓸었다. 내 삶의 흉터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다. 그가 그 흉터들 위에 끊임없이 입맞춰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행복이란 상처가 없는 삶이 아니라 그 상처마저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행복에는 단 하나의 정답이 없으며 그것을 찾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다는 것을. 나는 그의 곁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누우며 다가올 우리의 수많은 아침들을 조용히 그려보았다.